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이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함께 한계점도 지적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에 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거든요. 2년 동안 30% 가깝게 오르면서 일자리의 질은 향상됐지만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평가는 어땠나요? 네, 발제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옳았고 그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도 꼬집었는데요. 방법과 과정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또 줄어든 일자리와 소득 분배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혁신 성장,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성장의 동력을 내수해서 일단 찾고 공정 경제를 통해서 지도하는 거. 이건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스킴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순서, 큰 의미에서의 순서, 이것은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개혁이라는 거는 먼저 힘있고 결국은 부유한 층의 양보를 먼저 받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순서고 그 다음에 약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게 순서죠. 그런 점에서는 일단 그런 순서를 지켰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런 측면에서 다들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금액이라든지 고용보험 비보험자 수라든지 연간 상생 결제 이런 등등에서 성과가 있었고요. 다만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분배 이런 쪽에 미진한 데가 있다. 그리고 방향과 순서는 바르게 잡았지만은 현실 적용 측면 또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중간 노이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의 일부 한계가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벌개혁 역시 적기에 타이밍을 잃었어요. 어떤 면에서 시기를 놓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공공부문 개혁인데 성장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공공부문 개혁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개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이 이분법으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고전적인 자유주의나 시민사회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놓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저는 기본 방향은 던더님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방법이나 등등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확장적 재정정책, 실제로는 하겠다고 그래놓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 외에 등등 중장기적으로 불평등 분배 교정, 혁신 능력 강화 등등 물론 그대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득권의 이해를 먼저 제어하는 개혁 원칙 이거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전 정부들이 죄송하지만은 이 원칙을 중간에 잃어버림으로써 결국은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현 정부는 이거는 그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확장적 재정정책, 혁신 능력 강화, 불평등한 무게유동 이런 것 등등
특히 제가 무슨 막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즉 불평등한 분배를 교정하면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사실 이 생산성 향상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별로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부문개혁, 복지전달체제 너무 복잡합니다. 이 과도한 규제 이건 뭐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개혁 이것도 이게 거의 지금 안 됐죠. 적어도 이쪽 부문에 대해서 이 정부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같은 경우도. 그 외에 재정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고 복지 지출도 다 해야 되는데, 다만 병행해야 될 것이 기존 공무원의 직무 분석이라든지 신규 채용 공무원의 직무법 전환이라든지 그 외에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혜택, 공공부문 정규직 상대적 혜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의 이 혁신 능력을 상대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런 효과가 없다고 절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과감하게 던짐으로 해서, 그리고 던져서 아까 했지만 노동만 존중한 것이 아니라 노동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또 경영계의 의견도 반영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통정리가 좀 됐다.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저는 뭐 금년에 구간 획정위원회에서 둔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금년 최저임금에 얼마를 올릴 거냐 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한 사정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저효과가 29.1% 올렸기 때문에 상당한 기저효과가 올라가 있고, 또 산입 범위도 넓히고 해서 최저임금 가지고 작년, 재작년처럼 좀 심각했던 그런 사정 논의는 없을 것 같다. 아니, 정리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여냐 야냐 보수냐 진보냐 자본이냐 노동이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핵심은 이 격차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이제 분들이 그런 진단을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해답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대 50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격차가 100대 50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100대 30, 40이다. 그러면 아마 이걸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만약에 상향으로 올려서 같이 그러면 이거 격차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어디에 맞출 거냐. 낮은 산을 올린다는 것도 그 막대한 재정을 도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걸 낮춘다고 했을 때는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들이나 또 사용자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걸 놓고 말로만 자꾸 격차하자고 해서 이게 해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대기업의 노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용자만이 아니라 대기업 노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득권이 이 격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노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그렇다. 그럼 이제 이것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 노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적인 모든 그 정책 집행하는 분들이 이 대기업 노사에 대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걸 조정할 만한 실력과 강경 의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부딪혀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대기업 노사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화되고, 말은 자꾸 가서 한 해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그동안 2년 동안은 이런저런 뭐 노로부터도 서운하다는 이야기 듣고 사용자로부터도 서운함을 들었지만 너는 정리를 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강을 건넜으니까 격차 해소와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가보자. 소득 분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소득 분배 부분에 같은 경우에 원정부 하에서 아까 우리 복지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그리고 올해 지금 9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이런 어떤 상당히 센 그와 같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의 악화 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연령별 인구 보면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것들이 이게 하루 이틀, 원래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은퇴 가구 그리고 65세 이상 가구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층이 10년 사이 보면 한 지금 800만 명 정도가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직하고 전환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실은 시장 내에서 사실상의 소득을 얻기 어려운 그런 일종의 구조적인 대전환 속에 있다는 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기존의 정부가 내놨던 정책과 더불어서 보다 적극적인 그와 같은 대응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정책과 관련돼서 아까 이재명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아픈 부분이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세수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수 상황이 좋은 것들을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되돌리지 못했던 부분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구조 전환의 과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재정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은 작년의 재정은 굉장히 튼튼해진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경제지표 개선에 상당히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냐라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과제가 이런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스타트를 했고 그 속에서 일정 정도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어떤 평가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은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 전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에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정부가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추경 정부안도 제출되어 있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소득 분배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 발표에 이어서 또 토론도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들이 있었다고요. 네, 이날 토론자들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선 선진국처럼 복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토론자는 복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밖에 좌우, 보수와 진보의 관점이 아니라 중도의 의견에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그 정책 프레임을 이렇게 쭉 제시를 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사람 중심 경제. 그것은 단순히 철학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그것이 잘 구현됐으면 좋았겠는데 그 점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노동, 재벌, 공감 부문 개혁 등 일부 정책은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미진할까에 대해서 심층적인 성찰이 필요하겠다. 개혁 플랜이 좀 미흡했던 것인가? 아니면 역량이 부족했던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가? 이것을 저는 플랜에 상당한 그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3년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시장 소득 분배의 개선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재분배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화총 구조, 가불관계, 기업 생산성 격차, 비정규직제, 그 교섭력, 직업교육 등등 수많은 그 시장의 문제들은 굉장히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개혁, 또 시장의 반응과 교감하는 개혁,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다. 반면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많이 할수록
저임금 노동의 공급을 좀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이 좀 축소가 돼야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교섭력도 올라가거든요. 더 이상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반면에 한국은 이 훨씬 재정 건전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훨씬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거대한 전환, 아까 박윤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새롭게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저는 이제 그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감한 경기 재정 확대, 저는 금리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거시적으로 확장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하기 위한 체력 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공공부문 얘기했는데 혁신성장 정책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혁신성장 정책이 너무 혁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자꾸 늘리는 것이 저는 보면은 재정이 너무 낭비된다. 우리나라 재정은요, 그거보다는 복지에 훨씬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그리고 그건 뭐냐, 사람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는 사람을 지원하고 사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자꾸 지원하고 보호하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문 닫고 구조조정하고 빨리빨리 재분배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혁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면 너무 하고 싶은 거 많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런 거에 익숙하다가, 지금 반대로 공급이 과잉인데 수요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소비 수요였던 투자 수요였던.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개인도 학자도 정책 당국자도 다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과 같이 이런 중규모의 이런 국가는, 그리고 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빨리 바꾸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서 경제학자들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한 거는 지금 당장 무슨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대처를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데이터 조그만 걸 놓고 뭐 디베이트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저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럼 뭘 해야 될 거냐라는 거는 지금 현실에 대한 직시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는 다 동의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한 번도 이렇게 간 적이 없는 상황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는 문제, 성장 잠재력이, 제가 이건 데이터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저성장으로 다른 나라도 가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복지 수요가 느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분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려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물론 당연히 늘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불평등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의해요. 맞습니다. 예. 숫자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빠르게 올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비용 문제, 잠재적 비용 문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다 복지 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표가 그거 아닙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 11.1%인데 OECD 21.4%니까 적어도 10%포인트는 늘려야 되겠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한번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를 내다보면 앞으로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깔은 복지는 한번 깔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로 쭉 가면 충분히 OECD 수준으로 가만히 도도 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학교에서 애들을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정말 저는 미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걔네들한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건지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맨날 이 정부 얘기할 때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하는데, 전 소득주도 성장이 왜 이 정부를 대표하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의 경제 현실 속에서 양극화라든지 내수를 확충해야 되겠다든지 잘 잡았고요. 그거 필요한 정책이에요. 필요한 정책인데 이 소득주 성장을 두고 과연 족보가 있는 정책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가 그런데 전 족보가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족보예요. 미국의 그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면 로버트 베로와 제임스 포먼이 누구냐면 로버트 베로는 둘 다 하버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학연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왜 둘을 여기다 해놨냐니까 2018년도 4월에 이 로버트 베로는 공화당 쪽이고 이 친구는 민주당 인사인데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CEA 카운슬 오브 이코노미 어드바이저리 그룹인가 그거 의장인데 이 둘이 논문을 같이 써요. 그래서 감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지난 4월 말에 다시 논문을 냈어요. 나와 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다. 대단히 제가 보고서 야 이거 벤치마킹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서강대 박정수 교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서강대 남도 연구원과 똑같은 질문을 토론을 합니다. 그쪽은 완전히 저쪽 편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다. 비판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답답한 거는 이 베로나 포만처럼 박종규와 박정수 또는 홍장표와 박정수가 좀 만나서 논문을 같이 써라. 같이 쓰고 좀 더 디테일한 연구를 좀 해라. 제발 좀 연구도 좀 더 하고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소득 주도 성장의 작동 요건. 아직 한 1분쯤 남았는데요. 작동 요건이 저는 그나마 자동 정책이지만 작동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부 유럽이나 이쪽에서 좀 했는데 노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협조라는 건 노조가 굴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경사도에 여기 위원장 계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참 이 협조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협조가 잘 될 때 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사라진 그 키워드들 앞으로 잘 좀 밸런스 있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처럼 좌와 우의 실험을 많이 해본 상태에서는 이제 좀 중도 쪽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얘기는 단순한 중도가 아니라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테일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3번, 4번, 5번 시간이 별로 없어 줄이겠는데 결국 이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하려고 하는 건 집행의 문제, 딜리버리의 문제다. 딜리버리의 문제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딜리버리 유닛을 따로 둘 정도로 어느 정부든 집행이 중요하다 이거죠. 정책을 내건 것보다도. 그래서 그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관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모든 정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관료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정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지나며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급격한 고령 사회로의 전환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일자리 확충과 소득 분배 등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